소송을 한 사람들만 1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래봐야 뭐 1000명, 10,000명도 안 되니까. 그런데 집단소송법이 들어오면 한 1000만 명쯤 유출됐다 그러면 10만 곱하기 1000만에 그 잠재적인 위험이 그대로 회계 자료에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발표를 해서 빅데이터 M&A 경쟁개혁 M&A에 관해서 데이터 드리븐 M&A가 있으면 그 경우에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문제가 뭐 문제라면 좀 표현이 죄송하고 시민단체에서는 빅데이터의 결합에 관해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특히 빅데이터의 결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의 빅데이터를 결합하면 재식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각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강화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해서 각종 불확실성이 산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나온 것이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거죠. 마이데이터에 관한 정책 당국의 입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 박주석 교수님 너무 잘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결국은 금융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잠깐 제가 인용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개인정보가 지금 너무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좀 열어라.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들에게, 중소기업들에게 좀 열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EU GDPR상의 개인정보 이동권과 일맥상통합니다.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는 건 EU GDPR이라는 건 뭐냐면 유럽의 개인정보 일반 보호법이죠.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해서 하나의 법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법은 어떤 규정이냐면 개인정보를 제가 예를 들면 특정 기업에다가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제가 카카오를 쓰고 있는데 난 라인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SNS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동해달라 그러면은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포맷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입되게 되면은 이제는 개인정보 통제를 개인이 스스로 정보 주체들이 할 수 있고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정보 주체의 소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대신 반면은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밑에 개인정보 대리점들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가 동의해서 우리한테 개인정보를 뭐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기업으로 이동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통신료를 3만 원을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마이데이터는 아까 여기서 제가 되게 이제 변호사 역할이라는 것이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이런 비즈니스가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유망하니까 우리 회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무팀과 로펌의 역할은 약간 거기다가 초를 치는 게 역할이에요. 잠깐 속도를 조절하시고 그것이 현행법령상 가능한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마이데이터는 우리는 그럼 이게 완벽한 것이냐에 대해서 좀 약간의 우려 섞인 시각도 함께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는 게 오늘의 토론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융사가 아까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핀테크 기업에게 고객 정보를 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주라는 얘기를 들리죠. 그죠? 그렇게 읽어야죠. 진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대량 기업에게 고객 정보를 강제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자본주의 시장에서 맞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나의 데이터를 내가 여태까지 기업 3천만 명의 고객을 모으는데 3만 명의 여러분들이 나가서 실제로 기업을 만드셔가지고 고객을 한번 모아보려고 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3천만 명의 데이터를 그 활용을 중소기업한테도 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라는 반론이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거를 제공을 한다면 얼마에 줘야 되느냐? 우리 주겠습니다. 100억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에 줘야 되느냐? 그런데 또 싸게 주면 국세청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너무 저렴하게 줬다. 특히 계열사가 되면 부당지원행위다. 이래가지고 공정거래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조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이데이터의 경우에 물론 마이데이터라고 하면 내가 다 올릴 수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핸들하고 있는 뭐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움직이는 거니까 뭐 그런 문제는 적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정보이동권과 관련해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1차적인 데이터와 그 회사가 강화한 2차 데이터를 어떻게 분리해서 사실은 2차적인 데이터는 넘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세 번째가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이건 뭐예요? 저의 개인적인 우려인데요. IT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자, 마이데이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IT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르신들은 고속버스 티켓을 한번 예약하려면 실제로 그 티켓 사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자, 이런 비즈니스는 어때요? 이 마이데이터 다 좋은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그런 비즈니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길거리에 가다가 자, 내가 당신 피를 잠깐 뽑겠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을 드립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DNA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10,000원이면 10,000명만 모으면 1억 원이에요. 1억 원에 10,000명의 데이터를 지네틱 데이터를 모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럼 허용할 것이다. 이게 마이데이터의 정확한 개념과 일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이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데이터의 자기정보 통제권과 어쨌든 철학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논의들이죠. 그리고 뭐 정보 이러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정보보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2분 남았고요.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이데이터와는 별개로 이제 나중에 유화 문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텐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중된 여기 뭐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집중된 서버에서 더 이상 단일한 관리를 하지 말고 각 노드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것들로 분산을 짜는 기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기록을 관리해서 사실은 어느 기록을 변조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록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뭐 약간의 타임 디퍼런스, 타임 갭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유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공유해야 돼서 참 어떤 식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누구와 누구가 같이 볼 수 있는 그 범위를 바운더리를 설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거래계에 들어오려면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자문서는 전자거래 기본법도 있고 전자서명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들을 블록체인에 중앙 집중하는 서버가 아니라 각 분산 관리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에다 담을 것이냐. 그 다음에 당연히 블록체인은 정보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유를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라고 하는 부분, 제3자 제공이라고 하는 컨셉과 어떻게 우리가 구분져서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 그걸 다 설명하려면 1시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점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겁니다. 빠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돼요. 중고차를 거래하는 법을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레몬법이라고 하죠. 왜? 실제로 안 써봤는지 안 써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이 중고차 거래를 굉장히 투명하고 믿을 수 있게 하려면 누구든지 차를 예를 들어서 고치게 되면 그것들이 다 기록이 공유가 되고 그렇게 돼서 그것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중고사기는 없겠죠.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어디 있을까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무엇이냐? 그럼 장점만 있느냐? 단점은 뭐 블록체인의 뭐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1세대 어쨌든 코인 같은 얘기가 뭐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참여자들 간의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이 블록체인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비용들도 불가피하고 다수의 노드가 있을 때 결국은 분산화와 보안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이건 사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장표에다가 제 말씀을 끝으로 마지막 정책적인 제안만 좀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결국은 범정부적인 데이터 가버넌스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쪽이죠. 뭐 진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을 다루는 부서는 다름이 있죠. 그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있고 뭐 중소기업부도 있고 아니면 금융위원회도 있고 있는 것처럼 산업을 진흥하는 부서와 괴리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게 있고 각 기업들은 지금 뭐 Chief Privacy Officer라 또는 Chief Information Officer 아니면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라고 해가지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있는데 Chief Data Officer라는 직업은 없어요. 그거 지금 해외 기업은 이걸 두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CEO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의 역할을 어떤 특정 직군에 부여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AI 활용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AI 활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된다.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3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요. 지적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패널로 계시는